옛날에 아키라는 이름이 호기심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키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라났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세상의 비밀을 밝혀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종종 꿈꾸는 아키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매일 밤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 무수한 별들이 저기 존재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걸까? 어느 날 아키는 우연히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철학자인 토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토미 할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지혜롭기로 유명했으며 그의 이야기 속에는 평생 깊은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키는 토미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끝없는 질문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고귀한 아키군, 인간의 지성은 마치 하늘의 별빛 같단다. 토미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각기 다른 별들을 이해하고 그 별빛을 자신만의 길로 인도하지. 이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참된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단다. 아키는 할아버지의 말 속에서 그가 찾던 답을 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의 지성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죠? 토미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성의 조명 덕분이란다. 우리의 지성은 마치 어두운 방을 밝히는 빛과 같아. 우리는 그 빛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보고 경험을 통해 그것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단다. 하지만 그 빛은 영원한 곳에서 온단다. 신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그토록 빛날 수 있는 것이지. 아키는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하늘의 별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별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는 별들이 단순히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신비로운 깨달음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키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빛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는 강연에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 빛은 멀리서 오는 것이지만 우리 각각의 내면에서 반짝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신의 빛을 통해 진리를 찾으세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키의 이야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별빛처럼 자신이 길을 밝혀주는 존재가 되었고 마을은 그로 인해 더욱 밝고 지혜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오성의 조명이라는 이론을 그의 삶의 철학으로 삼고 그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 사람들에게 끊는 빛과 인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이라는 상징적인 문구가 새겨진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다른 곳과 다르게 모든 사람이 매일같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강한 힘과 날카로운 지혜에 달려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며 내일은 누가 이 투쟁에서 살아남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마을 광장의 공터 중간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긴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끝없는 경쟁과 싸움 속에 사는 삶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삶일까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손을 잡고 서로를 신뢰하며 살아갈 방법은 없을까요? 사람들이 노인의 말에 의아해하면서도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서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각자 조금의 자유를 양도하고 그 대신 강력한 주권 아래에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의 제안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구성원이 이를 진지하게 고려한 끝에 결국 마음의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자발적으로 힘있는 통치자를 선출해 각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게 했습니다. 통치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며 마을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체제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없어졌고 대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마을은 이웃 마을들이 놀라워할 정도로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더 이상 자신의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밤새워 지키지 않아도 되었고 상인은 도둑을 경계하지 않고 마음 놓고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이라는 문구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위한 번영이라는 새로운 모토가 광장에 걸리게 되었죠.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이 마을에서 현실이 되었고 그 여파로 인근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그 마을의 사례를 따르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투쟁은 신뢰와 협력으로 변모했고,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을 지나며 다양한 변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각자 개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공동체의 힘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훈적인 설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노인의 현명한 제안은 결국 그 마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의미를 남겼습니다. 홉스의 이론이 일깨워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협력과 계약의 강력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투르셀이라는 작은 왕국이 있었다. 이 왕국은 아름다운 강과 숲 그리고 푸른 초원이 가득한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불화를 겪기 시작했다. 농부들은 사유재산을 주장했고, 상인들은 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으며, 귀족들은 특권에 따라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왕국은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왕국의 많은 지혜자 중 하나였던 루소라는 현자가 모임을 개최했다. 그는 인간이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자연 상태가 변질됐다고 말하며 사람들을 설득했다. 이 모임은 강가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열렸고, 왕국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루소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지만 그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등을 해결하고 평화와 번영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의 말에 모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사회계약론이라는 간단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루소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우리는 각자의 자유를 공동체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우리 모두는 법과 질서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법과 질서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한 농부가 나서며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법과 질서를 만들 수 있죠? 우리는 늘 누군가가 우리 위해서 법을 정하고 우리는 그 법을 따랐을 뿐입니다. 루소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법과 질서는 더 이상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왕도, 귀족도, 상인도, 농부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 목소리를 반영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열정적인 연설에 사람들은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위해 토론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민주 정치가 무엇인지를 배워갔다. 모임은 밤이 되어도 이어졌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여 왕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그렇게 트루셀 왕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법과 규칙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모두의 자유와 평등은 그 사회 계약 속에서 조화를 이루었고, 왕국은 다시 한번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이 썰은 장자크 루소의 사회 계약론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서 그중 요성을 전달하려는 이야기입니다. 루소의 이론은 여전히 오늘날 많은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피터라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에 깊이 매료되어 그 철학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조금 이상하게 보기도 했지만 피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타인에게 선을 베풀 결심을 했습니다. 피터는 우선 마을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에 세 가지 주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의 유일한 학교는 너무 오래되어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 병원은 장비가 부족해서 효과적인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에는 노인 인구가 많았는데 그들은 외롭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효율적 이타주의에 따라 피터는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결과를 중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여 학생들이 자주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중고 컴퓨터와 학습 자료를 기증받아 학생들이 현대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병원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마을의 젊은이들 중 의료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기초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통해 병원에 필요한 의료 장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다양한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 병원이 장비를 현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피터는 마을 친구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주기적으로 노인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집안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시작과 함께 노인들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고 젊은이들은 귀중한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피터의 이러한 노력은 큰 효과를 거두었고 마을은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학교의 학생들은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고 병원은 더 많은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으며 노인들은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터는 자신의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단위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제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효율적 이타주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피터의 이러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많은 이들이 그의 방식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결국 피터의 이야기는 효율적 이타주의가 감정보다 논리적 분석과 증거에 기반할 때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피터처럼 될 수는 없어도 그의 이야기는 단 한 사람의 실천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멋진 예시가 되었습니다.